자, 여기까지 하고 진도를 나갈 건데 통합 실전 문제 146페이지에 있는 1번은 너희가 이걸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속도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구해서 못 푸는 문제야. 왜냐하면 힘의 크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줄어든 운동 에너지의 비가 결국 이동 거리의 비하고 똑같아.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못 구해서 문제인 거니까 반드시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하세요. 오늘은 연력학 법칙 합시다. 우리가 전에 연력학 법칙을 할 때 약간 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약간 덜한 내용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여기서 보충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마 너희 진로선택 과목에서 이 부분이 좀 애를 먹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진로선택 과목까지 생각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 자, 일단은 열입니다. 자,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열이란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온도를 변화시킨다 했으니까 도대체 온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온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물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진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절대 온도의 정의예요. 평균값이야, 평균값. 그럼 평균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같지는 않다는 얘기거든. 근데 평균값이 0이 되려면 운동 에너지가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절대 온도 0도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연력학 제3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온도 0도 아니죠. 절대 온도 0칼빈이라고 읽어야죠. 칼빈에는 도달할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온도는 칼빈 온도가 아니거든. 절대 온도가 아니야. 우리는 섭씨 온도, 또 저기 미국에 동부인가? 그래서 화씨 온도를 많이 써요. 너희 아마 미국에서 막 몇 화씨까지 뭐 온도가 올라갔다, 이상기후 현상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볼 거야. 그러면 거기 보면 70 몇 화씨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섭씨 온도는 물을 기준으로 해요. 물의 어느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그 사이를, 물론 1기압 하에서지, 사이를 100등분해서 또 0도보다 아래쪽, 100도보다 위쪽을 같은 스케일로 확장시킨 거야. 근데 활시 온도는 어떻게 정한 거냐면 마이너스가 싫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그러면 독일에서 아마 처음에 나온 것 같은데 제일 낮은 온도를 0도로 하자. 그래서 겨울철에 제일 낮은 온도를 0도로 하고 체온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정했는데, 이제 섭씨 온도와 비교를 하면 섭씨 0도가 화씨 320도, 32도야. 그리고 그 물에 끓는 전까지를 180등분 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환산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활시 온도에서 일단 32를 떼. 왜냐면 0도하고 맞춰주려고. 그런 다음에 얘는 180등분한 거니까 180분의 100을 곱해주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 안 나와. 그래서 활시 온도 무시하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영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온도계의 법칙 혹은 열평형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열량 보존 법칙이 나올 텐데, 열량이라는 건 열 에너지의 크기를
단위를 써서 나타내는 걸 얘기해. 그럼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소멸할 리는 없잖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는 이동하는 거지 소멸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자 중간에 파란색 단열판이고 여기 갈색 전동판이 있어요. 그러면 A의 온도가 P의 온도보다 더 높았다. 그러면 A에서 P로는 전도판이니까 잘 전달이 되겠지. 근데 P하고 B도 전도판이란 말이야? 그럼 잘 전달이 되겠지. 언제까지? 세 개가 모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A와 B도 온도가 같아진다. 이게 왜 온도계의 법칙이라고 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 내가 어떤 물에 온도계를 부부 온도계를 이렇게 담궜어요. 그랬더니 20도를 가리켰어. 열평 상태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20도를 가리켰어. 그런 다음에 자 B에다가 넣었어 또. 그랬더니 얘도 20도를 가리켰다는 걸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물의 온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 왜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로 열이 전달되고 그래서 부부 안에 있는 액체와 A물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럼 이거하고 똑같잖아. 얘가 온도계라고 생각해봐. 아 열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 그러므로 A와 B는 온도가 같다.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이거 사실은 근데 좀 잘못된 측정법이거든. 왜 잘못됐느냐? 자 봐봐. 나는 이 물의 온도를 재고 싶지. 근데 이 물에서 열을 빼서가 버렸잖아. 그러면 정말로 온도계를 담그기 전에 이 물의 온도일까 내가 측정한 게? 아니야. 아닐 거야. 약간 더 낮은 온도이거나 약간 더 높은 온도일 거야. 그치? 빼서가 버렸으니까 부부의 액체가. 그래서 부부 온도계는 안에 액체의 양을 최소한도로 넣는 겁니다. 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적외선 온도계 같은 걸로 재는 거겠지. 얘는 열을 빼앗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열평형 법칙 제0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력학을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개가 어떤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열을 받았을 때 거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연력학. 그러면 연력학에서 자 역학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야. 열이. 근데 우리가 풍선에다 공기를 넣어놓고 풍선을 물에다 담그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외부에 일을 해주죠. 그리고 풍선 안의 기체는 또 온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열을 줌으로 해서 어떤 기체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어떻게 단순화를 시킬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 열은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 혹은 킬로줄 이런 걸 이용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1칼로리가 4.157인가 257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약간의 이제 약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환산을 하는데 그 환산은 문제에서 아마 보여줄 거예요. 칼로리는 몇 줄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린 줄로 하는 게 편하잖아. 왜? 그게 일의 단위니까. 열량 보존 법칙은 금방 얘기했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고온인 내 물체가 빼앗긴 열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과 같다. 자 이런 거죠.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고.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자 같은 물질이라면 누가 질량이 큰 겁니까? 온도 변화가 작은 거, 큰 거. 주고받은 열량은 같잖아. 그쵸, 작은 게 질량이 큰 거지. 그럼 이번에 질량이 같다면 누가 비열이 큰 거예요? 그쵸, 작은 게 비열이 큰 겁니다. 그래서 Q는 CM 델타 T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냐? 열을 주는 목적.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는 건 일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 열자가 붙었지? 그러면 열을 이용해서 일하는 기관의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 근데 분석을 단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잡아요. 이상기체가 뭐냐?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기체는 아마 헬륨 기체일 겁니다. 헬륨 기체. 자, 헬륨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보죠. 헬륨은 단원자 분자죠. 결합을 안 해요. 왜 결합을 안 해요? 스스로 안정하니까. 스스로 안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헬륨끼리 인력과 청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력과 청력이 없으면요, 뭐가 없는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입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기체들은 서로 간의 인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긴 거리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이상기체가 가진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우리 아까 절대운동의 정의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켜보면 평균 운동 에너지 값이 뭐랬어? 아까 절대운동했죠. 그럼 이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총 기체 수를 곱하면 이게 뭐냐면 이상기체가 가지는 총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결국 요거는 개수니까 얘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지.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그 내부 에너지는 절대값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 온도의 변화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일회양입니다. 일회양. 자, 이건 너무 잘 알 테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자, 어떤 실린더가 있고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피스톤이 있다. 그리고 내부에 이상기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풍선에 열 가하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L만큼 이동할 거다. 근데 여기서 기체가 한 일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구할 수도 있어. 자, 기체 하나가 자유로운 운동을 하면서 실린더에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을 주고, 그럼 이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를 이용해서 기체 입자가 주는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평면이기 때문에 수직한 힘을 계산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겠죠. 어쨌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을 계산해서 얘가 밀린 거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체 입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부딪히는 각도도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일의 크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우린 이건 알고 있어. 뭐냐? 바깥에도 기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스톤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안의 압력과 바깥 압력이 같은 상황에서 얘가 계속 미끄러질 거라는 거지. 그럼 바깥 압력만 내가 재면 안의 압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한 힘이야. 그럼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돼. 그러면 결국 이 면적에다가 요거 곱한 거니까 이 원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이 원기둥의 부피는 사실 처음 V0 이게 처음에 부피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피는 증가한 부피 델타 V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봤더니 얘를 계산해 보면 W는 F, L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F가 PA니까
반면적 거기다가 밀린 거리. 이게 뭐냐? 델타 V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연력학 법칙이 나오죠. 연력학 법칙은 자 열을 이만큼 받았어. 그럼 외부에 일을 해주느라고 이 에너지를 쓸 거야, 그치? 일을 해주면 내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니까 이상기체 입장에서 열을 받았어. 일을 해서 쓸 거야. 그리고 남는 건 뭐가 돼요? 남는 건 내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죠. 남는 거. 열을 빼앗겼어. 그럼 수축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는 수축하면서 당연히 내부 기체는 온도가 낮아질 테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뭐다? 연력학 제일법칙이다. 연력학 제일법칙은 그래서 받은 거는 내가 쓴 거와 남은 거의 합과 같은 거죠. 이건 에너지니까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절대 온도를 알아야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 보일의 법칙. PV는 일정하더라. 샤를의 법칙.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비례하더라.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몰수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T분의 PV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연력학 문제에서 기체를 더 넣었어요? 기체를 뺐어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몰수가 변하지 않았어? 그럼 T분의 PV는 일정하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두 개를 알면 이거 알 수 있고요. 아니면 두 개의 변화량을 알면 얘 변화량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등원선이 중요한 거야. PV 그래프에서 PV 그래프는 보일 법칙 이거죠. 이거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비례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반비례 곡선. 이걸 우리 등원선이라고 해요. 왜? 보일 법칙은 조건이 뭐였어? 단 절대 온도와 몰수는 일정해야 된다고 하는. 즉 얘는 변하면 안 돼. 그럼 이거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선이죠? 그래서 등온선입니다. 등온선. 근데 기체의 양이 늘어나면 어때요? 아니, 온도가 증가하면 어때요? 똑같은 압력에서도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지죠. 맞죠? 그럼 이 등온선은 항상 이 등온선보다 고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동했을 때 절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럼 일의 양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은 얘가 V1에서 V2가 됐어요. 열을 받아서. 그러면 이 면적이 바로 여기가 델타 V니까 이 면적이 한 일회양이 된다는 거죠. 한 일회양. 그리고 너희 카르노 기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카르노 기관. 어떻게?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등온 단열될 때는 2를 이만큼 하고요. 플러스 1을 하고요. 등온 단열될 때는 이만큼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러면 이 순환 과정 한 번에서 하는 총 일회양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알짜 1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기체가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순환을 한다면 그 폐곡선 안에 있는 면적은 알짜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까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자, 네 가지의 변화를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요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자, 등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 이거는 보일 곡선을 이용해야 돼요. 등운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열을 이거 등운이니까 절대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열을 주면 그만큼 일하고 끝나. 그러니까 받은 열의 양과 플러스 일의 양이 같아. 열을 잃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 1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을 줘도 온도 변화가 안 생기게 하려면 바깥에 비열이 큰 물질로 꽉 채워요. 아주 많은 양으로. 그럼 비열이 크니까 얘가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열을 빼앗아 버려. 등온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런 등온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등온 변화. 절대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 다음 등압 과정.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1기압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압이 항상 1기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열을 가하면 당연히 부피 팽창하면서 온도 올라가겠죠? 열을 가하면 온도 올라가고 부피 팽창하고 델타 V가 플러스니까 열을 빼앗으면 온도 내려가고 부피 감소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PV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여기도 등온선 두 개를 딱 그려놓고 시작하지. 왜? 이래야 내가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그럼 등압이니까 일정한 압력으로 A에서 B, 이거는 열 받은 거네, 그렇지? 왜냐하면 얘는 이거밖에 안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없어. 등압 과정은. 자, 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밑에가 1양이네, 플러스 1이네. 요거죠, 요거. 열 받았습니다. 아니면 열을 잃으면 이렇게 되겠죠? 온도는 T1에서 T2가 됐다가 T2에서 T1이 되는 온도가 바뀌죠.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다음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은 여기 봐봐. 실린더에 못 박아놨지?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야. 그럼 등압이니까 델타 V가 없어. 델타 V가 없으니까 1이 0이야. 근데 그럼 열 주면 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죠. 열 주면. 그 다음에 열 뺐으면 다 내부 에너지 그냥 감소하는 겁니다. 예. 1 받지도 못하고 1을 잃지도 못하고. 자, 여기도 봐봐. 등온선 딱 그려놨지?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열 받았더니 T1에서 T2로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열을 빼앗으면 T2에서 T1으로 온도가 감소했어. 열을 빼앗으면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정압비열, 정적비열은 지금은 안 봐도 좋아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저거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Q가형이야. 열을 잃지도 얻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한번 볼까? 외부 압력을 변화시켜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병뚜껑을 따. 이거 탄산음료. 뻥 하면서 따지죠? 그러면 이거 봐봐. 김이 막 서린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액화된 거죠? 응결한 거예요, 이거. 왜 응결했을까요?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 생성을 위해서 배웠죠.
그럼 왜 이슬점에 도달했을까요?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왜 온도가 낮아졌을까요? 병을 따는 순간 안에는 고압이었는데 바깥에 저압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한 거예요. 자, 열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어. 근데 외부 압력을 변화시켜서 일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는 이런 만큼 줄어들어야죠. 절대 온도가 낮아져야 돼. 그래서 이 시점에 도달하는 거야. 됐나요? 자, 요거는 지금 공기를 더 채워넣음으로 해서 내부의 압력을 높여준 거죠. 그러면 애초에 안에 있었던 공기의 입장에서는 부피가 감소한 효과가 생겨요. 마이너스가 됐죠. 일을 받았죠. 델타 V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열을 주지도 잃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죠.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는 건 절대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전거에 공기 나오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주로 생기는 묵새바람. 자, 여기가 어디냐? 태백산맥의 서쪽입니다. 여기는 태백산맥의 동쪽. 그럼 여기가 어디 정도 되냐면 어디 정도로 갈 거야? 여기 서울이라고 해서. 자, 여기는 강릉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 공기가 편서풍의 영향으로 태백산맥을 넘어가요. 근데 산맥이니까 넘어가려면 높아져야 돼. 주변 압력이 낮아져. 압력의 변화, 외부 압력의 변화가 있었죠. 그럼 얘는 부피가 커집니다. 이거죠. 열의 줄임은 없었는데 부피가 커졌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그만큼 줄어들어야죠. 온도가 낮아져요. 이슬점에 도달해요. 그럼 여기에 비가 눈을 내려. 자, 그럼 넘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기압이 높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외부 기압이 높아지니까 일을 받았어요. 델타 V가 마이너스니까 그랬더니 일 받을 만큼 온도가 올라갔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고온의 건조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서울 사람들은 부산으로 피해서 잘 안 와요. 동해안은 잘 가요. 왜? 동해안은 건조해. 수영하고 나오면 쫙 말라. 지정학자들이 얘기를 하던데 저기 북한에 원산이라고 있죠. 원산이 정말로 이런 날씨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런 날씨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자, 등온선을 두 개 그려놨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열의 출입이 없었어. 그래서 단열. 근데 델타 V가 플러스죠? 팽창했어요.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이내양은 여기에 되겠죠. 그리고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요거는 자, 정상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이죠. 열의 출입은 없었어요? 압축. 단열 압축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면적만 구하면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열 변화는 어떻게 시키는 거냐? 이렇게 시키면 되죠. 피스톤, 실린더 다 완전한 단열재로 싸면 됩니다. 그리고 당겨주면 되겠죠. 혹은 밀어주던가 외부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이게 자유팽창이라는 거죠. 자유팽창. 자, 자유팽창은 진공이에요. 진공. 그러니까 내가 잠금 장치를 열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와요. 절반 정도 오겠죠. 하지만 압력을 작용시키지 않습니다. 왜? 진공이니까. 그럼 P 델타 V에서 델타 V는 있는데 P가 없어. 압력이 없어. 압력을 작용시키지 않았어. 마치 우리 일할 때 힘이 0이면 이동거리가 있어도 일은 0이죠. 그래서
1의 양이 0이에요. 그럼 열을 줬어요? 열 안 줬거든?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0이다. 자, 연력값까지 가정. 그래서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좀 쉬었다가 풀까요? 좀 쉬었다가 문제 봅시다.